이경 2,300조 원, 유럽연합의 1년 GDP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죠. 이 유럽연합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을 지닌 국가가 바로 독일인데요. 독일의 지난해 GDP는 4,605조 원으로 유럽 국가 중에서 1위이고요. 유럽연합 1년 예산의 기여도를 보아도 독일이 압도적인 1위.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국가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독일이 유럽연합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쉽게 알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럽연합이 독일의 구조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입니다.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부터 재판소, 이사회까지 모두 독일식 권력 분립형 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였죠. 무엇보다 설립 과정부터 독일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조만간 영국이 완전히 브렉시트를 하게 되면 독일의 유럽 내 영향력은 더욱더 막강해진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유럽연합을 움직이고 있는 독일이 한국과 큰 한방을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최근 한국의 송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독일을 방문하였는데요. 독일의 페트 알마이어 경제에너지부 장관뿐만 아니라 유럽 최대 규모의 응용기술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와도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프라운호퍼는 독일의 72개의 연구소와 25,000명의 직원들을 둔 세계 최고의 응용 연구기관 중 하나로, 독일 정부로부터 받는 연간 예산 규모가 23억 유로, 하나로 3조 367억 원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세계 유명 연구소들과 얼라이언스를 형성해 빅데이터, 우주공학, 클라우드 컴퓨팅, 에너지 소재 부품 등의 미래 유망 분야에서 선두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죠. 이번에 한국의 전자부품연구원과 독일의 프라운호퍼가 소재 부품 분야의 협력 MOU를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년부터 디스플레이 분야의 기술 개발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까지 약속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단순히 업무 협약 체결로 끝내는 보여주기식 협력 뉴스가 아니라는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독일과 한국 정부가 장관급 산업협력 채널이라는 것을 신설하였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과 독일이 단순히 기술 개발 협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화 및 비즈니스까지도 함께 하자는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한 한국이 독일에 제시한 전략기획형 공동연구도 독일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참여의 뜻을 밝혔는데요. 내년부터 소재와 부품 연구 과제 비중을 무려 5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MOU 단계를 넘어서서 장관급 산업협력 채널까지 설치하기로 합의한 데다가 기술 개발에서 사업화까지 한국과 독일이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게 되면서 일본은 그야말로 초비상사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본이 소재의 강국이라 알려졌는데, 일본의 소재 부품 세계 시장 점유율은 5.8%, 독일은 이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9.3%를 기록하였습니다. 소재 부품의 최강국으로 꼽히는 독일에 이어서 이스라엘까지 한국과 손잡게 되었고, 추진 속도가 상상을 뛰어넘고 있어 일본이 이를 대비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눈치챈 일본 기업들이 일본을 떠나 한국 또는 제3국으로 공장을 옮겨버리는 재팬 엑시트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포토레지스트 1위 기업인 일본의 JSR은 충북 청주시 오창에 신규 생산 라인을 만들어 삼성전자에 직접 공급하겠다 밝혔고, 니온 게이자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에 불화수소를 수출하던 일본의 모리타 화학은 중국의 합작 공장에서 대신 불화수소 생산을 시작하여 삼성전자의 중국 공장 등에 납품하겠다 전했습니다. 이제는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철회한다 하더라도 일본의 소재 산업은 미래가 매우 어두워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외교와는 별도로 소재 국산화 및 독일과의 협력을 따로 나누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예산은 9조 4,36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23%나 증가하였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여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지난해보다 무려 2배나 확대되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체크.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 규제를 가한 지 벌써 5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요. 그 사이 우리 산업계는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제조업체들이 독일 같은 유럽 기업과의 기술 제휴를 늘리는 등 탈일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보도블록과 아스팔트를 만드는 국내 한 중소기업에서는 차량 배기가스인 질소산화물이 통과하는 장치에 산화티탄이라는 물질을 섞은 블록을 올려놓고 자외선을 켜자 0.99였던 질소산화물 수치가 23%나 떨어집니다. 산화티탄이 배기가스 물질을 분해시켜 줄여주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독일 여러 도시에서 이미 시공을 했고 공기 정화 효과가 있다는 걸 입증했습니다. 그동안 이 분야에서의 선두주자는 일본과 독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일 관계 악화로 이 업체는 10년 넘게 협력하던 일본 기업과의 관계를 끊고 독일 업체와 기술 제휴를 맺었습니다. 이 밖에도 정밀 가공 분야에서 일본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여겨졌지만, 일본만큼이나 기술이 발전한 독일이 일본을 대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속을 자르고 깎는 공작 기계를 통제하는 핵심 부품인 수치 제어방 같은 경우도 그동안 국내 제조업체의 90%가 일본 부품을 써왔지만 지난 7월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지며 신속하게 독일제로 대체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한마디로 기업들에서도 더럽고 치사해서 일본 거 안 쓰겠다고 탈일본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독일에서 수입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인 로봇 분야에서는 이미 상당 부분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렌부르크에서 열린 SPS 2019에서 국내 로봇 부문 기업 10개사와 함께 유럽 시장 진출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는데요. SPS는 유럽 최대 규모의 자동화 부품 B2B 기업 간 전자상거래 전문 전시입니다. 독일 지멘스 등 글로벌 기업 바이어가 참가하는 국제무역의 장인데요. 로봇산업진흥원은 행사기간 국내 기업 10개사와 함께 로봇 공동관을 운영하면서 대한민국의 로봇 부품 및 완제품 기업들의 기술력을 과시했습니다. 티치 펜던트 등 한국 로봇 부속 및 완제품 기업 총 10개사가 참가했으며 현지 바이어와 총 203건의 1:1 상담을 진행해 약 1,800만 유로 230억 원의 계약을 달성했습니다. 대한민국 로봇 부품 및 완제품은 그간 기술 경쟁력 보유에도 불구하고 수출 활동에 필요한 레퍼런스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독일 전시회를 통해 유럽 진출에 판로를 찾았다는 반응입니다. 로봇 분야뿐만 아니라 코트라도 유럽에서 소재 부품 분야 파트너십 행사를 여는 등 산업계 전반에서 탈일본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본도 그럴 수 있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당국 독일과 혁신산업 영역에서 국제표준화를 위한 협력관계를 강화한다고 발표하자 일본에서는 대놓고 질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독일 국가표준기관인 독일전기전자기술위원회와 한독표준협력대화 출범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양국은 매년 정례회의를 순환 개최하고 수시로 기술 분야별 워크샵 등을 열어 양국의 산업계와 함께 국제표준화 관련 정책 기술 분야의 협력과제를 발굴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인 한국과 독일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제조업에 융합하고 국제표준화 경쟁력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국과 인공지능, 3D 프린팅 등의 분야에서 국제표준화 선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주요 전략 국가와의 글로벌 표준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직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준비가 미흡한 일본에서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는 4차 산업이 주도하리라는 건 일본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혁신하지 않아 몰락해버린 소니를 보며 이제 소니의 비극은 없어야 한다고 했지만 이번에 파나소닉마저 반도체 분야에서 몰락하고 테슬라의 배터리 납품마저 한국에 빼앗기자 어이를 상실한 모습인데요. 한국과 독일은 이에 그치지 않고 양국의 주요 표준화 정책 동향을 교류하고 스마트 제조와 미래차 분야의 표준화 공동작업그룹을 구성해 국제표준 공동제안과 국제표준화 작업 상호공조 등 세부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 일본의 위기감은 한층 더 고조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런 독일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원자력 발전소의 문을 닫기로 한 독일이 방사성 폐기물을 어디에 영구 보관할지를 고심 중입니다. CNN 방송은 28,000제곱미터가 넘는 치명적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앞으로 100만 년 동안 안전하게 묻을 장소를 찾아내는 것이 독일이 직면한 난제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영국 런던의 명물인 빅벤 시계탑 6개를 합친 부피로 무려 컨테이너 2,000개에 해당합니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독일은 절대 일본처럼 되지 말아야겠다고 탈원전을 선언했습니다. 독일은 오는 2022년까지 현재 가동 중인 나머지 7개의 원전을 폐쇄하고 2031년까지 영구적인 핵 폐기장을 찾을 방침입니다. 독일 경제에너지부는 100만 년의 기간 동안 가능한 최고의 안정과 안정성을 제공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소를 찾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각 원전 인근의 임시시설에 보관 중입니다. 폐 연료봉의 경우 극도로 뜨겁기 때문에 컨테이너에 담아 우선 냉각할 필요가 있어서입니다. 그러나 독일 전역에 산재한 수십 개의 임시보관시설은 수십 년 정도만 핵 폐기물을 보관하게끔 슈로이어스 미넨 공대 교수는 지적합니다. 영구적인 핵 폐기장 후보지를 물색하는 국가위원회에 참여 중인 슈로이어스 교수는 이런 폐연료봉이 들어있는 금속 용기를 열면 거의 다 곧바로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핵 폐기물은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독일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 저장할 후보지를 선정하는 작업은 기술적, 정치적으로 여러가지 난관을 넘어야 할 전망입니다. 우선 보통의 바위 이상으로 단단한 곳이어야 하고 지하수나 지진의 위협이 없어야 합니다. 물이 흐르거나 지진이 나면 방사성 폐기물이 누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넨 공대 교수인 슈로이어스 씨는 지질학적으로 매우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며 독일의 문제는 화강암이 아주 많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난관은 아무도 앞마당에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독일은 1977년 당시 동독 국경과 인접한 고어레벤 마을에 영구적인 고준위 폐기물 저장소를 설치하기로 했다가 40년 넘게 주민들의 격렬한 시위에 시달려 뜻을
이루지 못한 바 있습니다. 지역을 선정한 뒤에도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오는 2130년에서 2170년 사이에 폐기장을 최종 봉인하고 100만 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초장기 사업이라는 점에서 미래 세대와 소통하는 일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CNN에 따르면 이미 독일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지금과는 언어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 수천 년 뒤에 미래 세대에 핵 폐기물 저장고를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연구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한마디로 핵 폐기물 포장 용기 보고 보물인 줄 알고 열어봤는데 방사능 물질에 오염돼 봉변당할 수 있는 경우를 어떻게 막을지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